안녕하세요. 송영욱TV의 송영욱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12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부티풀이라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초대되어서 자산관리와 연금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촬영 마치고 왔습니다. 그때 제가 촬영한 내용, 그 정보들이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바쳐 성실하게 일하고 맞이한 은퇴인데요. 남들 다 받는 기초연금, 나만 못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정부가 지원하는 216만 원의 혜택을 몰라서 다 날려버린다면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영상은요, 5060 세대의 가장 뼈저린 현실인 평균 통장 잔고의 실태와 나이가 들수록 심각해지는 부동산 편중의 치명적인 위험성 같은 것을 제가 좀 더 낱낱하게 파헤쳐드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곧 개편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개편될 것인지, 그리고 수급 탈락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은퇴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복지 포탈 조회 방법하고 절세 상품을 활용한 금융자산 세팅법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든든하게 바꿔줄 대박 정책 상품까지 완벽하게 챙겨드릴 테니까요. 막연한도 불안감 좀 떨어내시고 이 영상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초연금이 있고 국민연금이 있죠.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낸 사람뿐만 아니라 안 낸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만 나중에 노후에 연금으로 받게 되는 그런 연금이죠. 반면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냈던 사람이나 안 냈던 사람이나 모두 다 일정 시점이 되면은 추가로 국민연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요, 국가의 세금으로 주는 연금이 기초연금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은 어떻게 되냐면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이면은 수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보면요. 단독 월 247만 원 이하, 또 부부인 경우에는 월 395만 원 이하인 경우 이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단독인 경우에는 매월 기초연금을 한 35만 원 정도 받게 되고요. 부부인 경우에는 매월 약 한 56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한번 받기 시작하면 평생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은 시대와 재정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그 변화의 방향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이 곧 개편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 7명은 소득이 적으나 많으나 모두 수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공평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사실 저소득층이 35만 원 받는 거하고 자기 월소득 한 350만 원 된 사람이 35만 원 받는 거, 요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초연금의 개편 방향은 아직까지 개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편 방향은 어떤 쪽으로 가고 있냐면은 저소득층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쓰는 쪽으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단독 같은 경우는 35만 원인데 이것을 40만 원이나 45만 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중상위층 급여 수준이 1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300만 원, 400만 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행보다 좀 감액하거나 점진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좀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연금과 관련돼서 이것은 확정된 연금이 아니라는 점을 좀 인식하셔야 될 것입니다. 10명 중에 7명 받는다고 해서 나도 7명 안에 들겠다 생각해서 무조건 받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소득층은 추가 지원하지만은 중상위층은 점진적으로 감액하거나 수급 대상에서 축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기초연금이 확정된 연금은 아닐 수도 있다.
조금 받다가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아니면 감액돼서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65세 이전에 소득 인정액을 미리 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소득 기준이 단독인 경우에는 월 247만 원, 부부인 경우에는 395만 원이라고 했죠. 요거 정확하게 알려면은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복지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이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복지로라는 사이트를 한번 띄워놨는데요. 복지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복지 서비스에서 모의계산 쪽으로 들어가면은 그 기초연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초연금 계산해보기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나의 상황을 입력하면은 내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안 받을 수 있는지 소득 인정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대상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만약에 기초연금 대상이 안 됐다고 해서 계속 평생 동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금년은 안 됐지만은 내년에 또 월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금년에는 됐는데 내년에는 안 될 수도 있겠죠. 금년에는 월소득이 좀 적었는데 내년에는 좀 많아지게 되면은 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평생도록 내가 받을 수 있다 이런 확신보다는 기초연금이 내가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노인 연령 인구 상향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노인이라고 하면은 65세 이상의 연령을 가진 그 사람들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65세면은 당연히 노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한 노인이 많아지면서 이제 65세가 진짜 노인인가? 이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65세 되신 분 계십니까? 65세인데 나는 진짜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아직까지는 신중년이다. 노인까지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려고 하는 정책 움직임이 지금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 복지 서비스를 해줍니다.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도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고 의료 서비스로서 맞춤 돌봄 서비스 또는 요양비를 지원해주기도 하고요. 또 임플란트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지하철도 무료로 쓰게 하고 통신비도 감면해주는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국가에서 재정으로 이렇게 충당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가 고령화되어서 지금은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것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일본이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2024년 12월 달에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2명 정도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 부담,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도 무료로 이렇게 노인들한테 서비스하다 보니까 8천억 정도의 그 적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70세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한다고 하면 매년 570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려고 지금 정책 기조를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도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65세가 자기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71.6세 정도 돼야지 노인이다. 노인 실태조사 결과 평균적인 노인 연령 기준이 되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고령 속도나 재정적인 문제나 또 그 노인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이런 것을 감안할 때 65세에서 70세로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이제 곧 정책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060 세대는 65세를 은퇴 시점으로 잡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노인 복지 서비스를 주는 65세가 이제 단계적으로 70세로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65세를 은퇴 시점으로 잡지 말고 이제 70세를 은퇴 시점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노후 생활비에 이제 교통비도 좀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교통비가 무료화되거나 조금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유리한 교통제도들이 있죠. 모두의 카드나 기후동행 카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좀 더 교통비도 좀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모두의 카드, 기후동행 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안 만들으셨으면 꼭 만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건데 이것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 받을 수가 없겠죠. 교통비와 관련된 거 환급을 해주거나 또는 일정 금액 을 초과해도 계속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카드들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모두의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K패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모두의 카드는 환급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통비로 일정 부분을 쓰면은 거기서 뭐 20%나 50%를 국가에서 환급해 주기 때문에 혜택이 있는 거고, 정액형인 기후동행 카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2,000원짜리 카드 하나 만들면은 6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더 많이 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액 결제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기후동행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혜택의 범위가 좀 다르죠. 모두의 카드는 모든 대중교통에 적용되는데 기후동행 카드 같은 경우는 서울 및 일부 수도권만 해당이 된다. 이런 점들이 차이가 있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K패스라는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일부터는 아마 이게 기후동행 카드가 K패스로 이제 모두의 카드로 통합돼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K패스로 들어가서 모두의 카드 하나 발급받아서 교통비 절감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을 제가 조금 좀 만나다 보면은 그분들의 지금 현재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은퇴를 앞두고 있잖아요. 자산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것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되느냐, 금융자산이 얼마나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집값은 몰랐지만은 통장에 있는 현금, 금융자산은 많지 않은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순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값은 5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간 값은 3억입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평균 값은 5억으로 높은 이유는 부자들은 굉장히 자산이 많기 때문에 평균 값을 올립니다. 전체적인 평균 값을. 그래서 5억 정도 되는데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의 자산을 봤더니 한 3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은퇴를 앞둔 분들의 어떤 자산이나 소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격차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 격차의 원인이 부동산, 서울의 부동산을 가졌느냐 아니면 지방의 부동산을 가졌느냐 이런 차이도 있고, 대기업이나 전문직으로서 소득이 많으냐 아니면 소득이 적으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의 그 통장 그 금융자산 잔고를 보면은 한 3천만 원에서 1억 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노후가 되면은 사실 내가 생활비 등으로 써야 될 돈이 많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쪼개서 팔아가면서 내가 생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금융자산 비중을 좀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융자산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도 있겠고 또 4대 연금도 있을 테고 국가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 절세 상품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 노후 준비의 목표는 부동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비 걱정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자산을 늘리는 만큼 금융자산과 현금의 비중을 함께 키워가는 전략이 지금부터 당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산을 관리할 때 두 가지 자산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자산이 금융자산하고 실물자산이죠. 금융자산이란 것은 금융기관에 여러분들이 어떤 금융상품 등으로 가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예금이 될 수도 있고 펀드가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 금융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물자산이란 것은 금융자산을 제외한 실물로 된 자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동산 외에도 뭐 그림 같은 것도 실물자산이 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실물자산의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나이가 들수록 실물자산, 다시 말하면 부동산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금융자산 비중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30대 금융자산 비중은 41%, 부동산 비중은 59%였던 것이 60대가 되면요, 부동산 자산 비중이 81%나 되고 금융자산 비중은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격차가 엄청나게 커지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6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많기보다는 점점 소득이 줄어들고 생활비로 쓸 돈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금융자산 비중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각 세대별로 봤을 때 금융자산 비중이 가장 적은 연령대가 60대입니다. 나이가 30대, 40대, 50대로 갈수록 부동산 비중이 점점 커지고 금융자산의 비중은 굉장히 적어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비중이 반반, 50대 50 정도로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0대의 경우 한 80% 이상이 부동산, 10%도 안 되는 게 금융자산.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 살기가 굉장히 빠듯하다는 거죠. 자산은 있는데 노후에 쓸 돈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강남에서 근무할 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몇십억짜리 집 한 채를 가지고 어떤 대기업에서 퇴직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를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였습니다. 홍 사장, 나 돈 너무 없어서 진짜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럽니다. 자산은 몇십억 되는데 현금이 없는 거죠. 현금. 이제 직장 다니다가 대기업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니까 매월 들어온 소득이 없죠. 그리고 부동산만 달랑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대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갚고 그다음 소득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돈이 없다고 저보다 훨씬 부자이신 분이 저보고 돈이 없다고 항상 하소연하던 그런 고객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부동산은 조금 적더라도요. 금융자산과 연금이 잘 준비된 사람은 사실 노후에도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만 딸랑 있는 경우에는 현금, 유동성 부족 현상이 곧바로 부딪힐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관리 나이가 들수록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에는 원금이 보장되면서 높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주 대박 상품이 하나 나와 있죠. 바로 청년 미래적금입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은행 이자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져서 일반 적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높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이라면 반드시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분 중에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이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 미래적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고금리 상품입니다. 일반 금리 5%에다가 우대금리 2%에서 3%더 주기 때문에 한 7%에서 8% 금리를 준다는 준다는 점입니다. 일반 적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상품은 7%, 8% 정도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단 금리 면에서 두세 배 더 높은 금리를 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부지원금이 굉장히 큽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일반형이 있고 우대형이 있는데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납입 원금의 6% 금액으로 치면은 한 108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우대형 같은 경우는 12%를 지원해 주는데 돈으로 치면은 216만 원 정도를 정부에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저축도 하고 정부에서 지원금도 받고 이게 엄청난 상품 아닙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은 고금리이고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6%에서 12% 정도 주고 또 과세도 안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엄청난 대박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금리로 환산하면은 최고 한 19.4%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적금 금리는 2% 3%에 불과한데 이 상품은 무려 19.4%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대박 상품입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나이는 만 기준으로 34세 이하여야 됩니다. 다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기간만큼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군대 2년 갔다 오셨다고 하면은 36세까지 가능하다는 소리죠.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요. 총급여 6천만 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2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형은 납입원금의 6%를 더 주는 겁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그런데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인데 200% 이하의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돈으로 치면 월 12만 원 정도 이하인 소득자를 말합니다. 근데 일반 만 34세 이하의 청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월 512만 원 이하인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요.
우대형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이 더 큽니다. 우대형은 총급여, 연봉이 3,600 이하이면서 중소기업 재직자이거나 또는 연매출 1억 이하 소상공인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 150%를 돈으로 환산하면은 월 38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국가에서 최고 216만 원까지 돈을 더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반 청년들에게는 최고 108만 원까지 지원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안채를 물려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좋은 정책 금융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기에 자격이 된다고 하면은 꼭 가입할 수 있도록 꼭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만 34세 이하라고 하면은 뭐 어떤 현금을 증여하기보다는 좋은 정책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저축 습관도 만들고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산을 크게 키워보는 그런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 적금보다 청년미래 적금이 어느 정도 더 효과가 있는지, 혜택이 있는지, 얼만큼 더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제가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똑같이 매월 50만 원씩 3년 동안 납입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반 적금, 수익률 3%인 일반 적금에 가입하는 경우하고 청년미래적금 우대형에 가입한 경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일반 적금 같은 경우 순수익이 3년 동안 7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청년미래적금 같은 경우에는 무려 455만 원이나 됩니다. 일반 적금보다 385만 원이 많은 더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적금 수익의 무려 6배나 되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돈을 저축하더라도 일반 적금에 가입할 게 아니라 청년 미래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세 이하의 청년이라고 하면은 항상 월급 다음날 자동이체 등록해가지고 매월 청년 미래적금에 50만 원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조금 주의하실 것은 부모가 대신 납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미래적금의 취지는 자녀에게 좋은 저축 습관을 만들게 하려는 취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축 습관도 만들고 자산도 불리는 경험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는 게 좋겠고요.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언제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1차는 이미 끝났습니다. 1차는 이미 지난달에 다 끝났고요. 이제 2차가 12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 청년 미래적금 가입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2차에 꼭 가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살폈다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금리 특판적금 들어보셨습니까? 막 연 26%가 된다 뭐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1월 14일 기준으로 한번 조회를 해봤더니 어떤 적금은 최고 26%가 되고요. 모 은행에서 적금도 13%나 주는 그런 특판 적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20%가 넘는 10%가 넘는 특판 적금을 보면은 무조건 가입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높은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금리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가입한 돈은 적은데 우대 조건은 까다로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너무 금리만 보고 딱 무작정 가입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품들은 일반적으로 납입 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통 납입 한도가 월 10,000원에서 50만 원이야. 굉장히 적죠. 그리고 만기도 1개월에서 6개월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까다롭게 우대 조건을 만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입한 모든 사람한테 높은 금리를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서 3%만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냥 카드 실적이 어느 정도 이상 돼야지 카드 실적이 어느 정도 이상 돼야지 우대 혜택을 준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유리한 상품이 되겠지만은 이 조건을 갖추어 가지고 큰 이익을 못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카드 실적을 매개로 해서 금리를 높게 준다고 한 경우 카드 실적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금리를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높은 금리를 더 받기 위해서 카드를 더 많이 쓰는 것은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도 적고 만기도 짧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도 실제로 이자가 얼만큼 더 많이 늘어났는지 계산해 보면은 한 3, 4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3, 4만 원 더 받기 위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우대 조건을 다 맞추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것이 어렵지 않고 적절하신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억지로 고금리에 맞추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맞추는 것이 더 나쁠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퇴직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의 시선도 볼 거 없고요. 체면도 차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안 될 거라는 두려움, 오늘부로 미련 없이 좀 비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송영집을 통해서 노후가 좀 안정적이고 현금 흐름이 좋은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테니까요.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좀 더 돈 걱정 없는 노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에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송영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중한 지인 여러분들한테도 널리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